예, 아까 저 여론조사에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게 굉장히 높았죠, 상당히. 굉장히 박하게 잘못했다 평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전 기대라기보다는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호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고 잘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그런 호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몇몇 그 내치 분야에 실수나 잘못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난 이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국정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개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진짜 개념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순서로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따지고 완급을 조절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이제 아무 개념이 없이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거든요. 그 점을 좀 대통령과 그 참모들께서 1년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근신 중이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라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막 비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는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거, 이게 전반적으로 큰 문제였고요. 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권 초기부터 환율 주권론을 내세워가지고 먼저 우리가 환율을 747이라는 목표 추구를 위해서 흔들어 버린 것이 굉장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배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예.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챙겨서 예. 모쪼록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께서 발언 시청하셨네. 예. 지난 1년을 평가를 하자면 저는 뭐 역시 옛날에 노무현 정권 1년 때 제가 혼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혼돈이다. 거의 뭐 카오스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자출을 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한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바로 노무현 정권이 이념 투쟁의 골몰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한 바람에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라고 표를 딱 찍어줬는데 점령군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제일 첫 번째 인사 난맥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교회. 그래서 고소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력보다는 자기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잘못된 경제정책, 솔직히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우리 정부가 미리 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금융팀들이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조금도 예측을 못했다는데 우리 국가의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로 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외교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북한이 우리 주권 존중하고 우리는 북한 주권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유 전 장관께서도 뭐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겠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이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는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갈팡질팡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땜방질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못 가지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앞으로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깊이 그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나머지 산 중에 사실 대통령이 힘을 가지는 시간은 앞으로 또 1년입니다. 예. 그 1년 지나면 당장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그 촛불 시위 광우병 때문에 이미 절반은 상처를 입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인사 계획부터 해서 예.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로드맵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나중에 실패한 정부가 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젠가요, YTN 그 해직 기자들 모임에 갔는데 어느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그런 말을 하던데.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는 펴니다. 내년 후반부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가 필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날 거다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비전과 프로스펙트, 전망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는 거 뭐냐면 내놓는 경제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 규제 좀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우나 같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 경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양적으로 성장하던 이런 그 레토릭을 아직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프로스펙트를 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소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다. 너무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경제 예측을 해도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법 처리 이런 협박을 받거든요. 이런 분위기니까 자율성에 좀 살지 않는, 뭐랄까, 그 국민들의 그 자율성 같은 것들이 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반시대적이다라는 거죠. 미래 경제 그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은 자율적 경제 주체들이 좀 잘하게 하고 그것들이, 누가 예측할 수 없는 뭐 어떤 그 총합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은 움직여라 뭐 이거거든요. 나는 CEO고 너희들은 사원이다. 나는 두뇌고 너희들은 수족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두뇌에 그 두뇌 속에 든 게 삽 한 자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경기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선진국 가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선진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기에 무슨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건 합의하자라는 거죠. 제발 그런 전망들을 내고 예. 검증을 받고 사회적인 합의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지. 막연하게 그냥 하자. 그 대통령을 하자 하는 게 깜짝 쇼입니다. 맨날 강림의 쇼예요. 와가지고 뭐 어디 망년회장이나 뭐 중소기업 그 사람들 모이는 망년회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시장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목도리 좀 주고 예. 배추 좀 사면은 그래서 경제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예.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알겠습니다.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승환 변호사께 이미 지금 여당을 대표해서 나와 계신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도 이제 국정운영에 참여를 해보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해도 국민들이 늘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이 원래.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국가적으로 지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고 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했던 일을 다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꼭 들게는 못했지만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잘했던 것들은 살려나가고
그 두 정부가 국민을 만족 못 시켰던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모으려면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밉다고 쥐어받고 밥 안 주고 밥그릇 빼들고 어디 가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안 모인다. 그리고 이 국민 마음을 모이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걸 무섭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만들기, 아까 여론조사도 보면 청년 실업, 일자리 이게 제일 큰 문제로, 큰 소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 분야가 평소 취업자가 17%밖에 안 되고 건설업이 7%밖에 안 됩니다. 예. 농림업, 광업 다 합쳐도 30%고요. 나머지 70% 가까이가 전부 다 자영업하고 서비스업입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기,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자영업 분야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고 무엇을 하면은 더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우고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 여론조사 보고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잘할 가능성이 제 말씀의 거의 취지는 없습니다. 그런 예. 취지는 나이 아니었고요. 드릴게요. 지금 예. 이제 전병헌 의원님께서 6대 49.7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목도 뭐 전 정부가 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국정 철학에 비추어 보아서 또 나라의 기본으로 봐서는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혼란이 왔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위기 한 가지만 부분에 좀 있어서는 짚고 조금 갑시다. 동의하기 지금 어려운 말씀하고 부분이 계시니까. 있습니다. 그때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아까 뭐 민주주의 위기는 이미 말씀을 했고 그 안보 위기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그 6.15선언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전쟁은 없다 이랬습니다. 온 국민이 그 얘기 듣고 전부 다 박수치고 심지어 눈물 흘리는 국민들 많았어요. 그래서 막 퍼졌죠. 그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그래서 핵무기 개발하고 나니까 일본은 심야에 비상회의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새벽 7시 반에 회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주 느긋했어요. 그 미사일 쏘았을 때. 예. 그리고 핵실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한 자극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난다. 방금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보 위기가 지금 남북 경색이 되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게 안보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예. 선생이 아까 한 잠깐만요. 예. 진짜 보면은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퍼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안보 문제는 지금 정원책 변호사께서 제기하신 문제고요. 그 문제는 좀 따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 교수께 드릴게요. 재성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어디 다른 데서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네르바 사건의 같은 경우에 장관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당이 달라요. 이쪽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유시민 의원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심하게 제가 비판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제 쪽글에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됐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플랫폼은 놔둬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도 그래요. 또 CEO가 따가오면 이제까지 다 하고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그럼 시행착오가 벌어져요.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좀 될 쯤 되면 그 사람 떠나고 딴 사람이 가지고 또 그 짓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것도 웬만하면 이제 플랫폼은 놔두면서 그걸 좀 고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뒤엎는 가운데 뭔가 굉장히 혼란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 정권에서 과연 뭐 같이 지금 협력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합의를 해야지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짜증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현 정권의 정책은 뭐 북한의 4대 군사노선처럼 전 부자의 투기꾼화, 전 국토의 공사판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한나라당 박 대표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국토가 공사판처럼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한 얘기를 이분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전국에서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 헬멧 소리가 들려야 된다, 빠루 소리가 들려야 된다. 거의 뭐 철물점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한테 예. 그 마인드를 믿고서 전 국민이 협력을 한다라고 해서 뭐가 극복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망의 문제고 비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죠. 예. 국가 운영이나 이런 거를 너무 좀 희화하시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발언권 이쪽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어떤 정책이 됐든지 사안이 됐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헌법적 가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는 좌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 부정하는 건 반국가 반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그리고 맞는 정치인가 아닌가를 보호하고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 그 관점과 잣대에서 봐야지. 예. 자꾸 우리 여기서도 보면 이념의 잣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또 이명박 정부의 성향을 달리고 하는 정책 노조에 반대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것은 언제 합리적인 이념 얘기를 토론이 되기가 했습니까? 어렵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 돼야지 자꾸 일방적인 어떤 특정의 이념을 갖고 밑에 깔고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이념은 어떤 뜻입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었고 말이죠. 그것이 뭐 외세에 의존하에 만들어졌다는 이런 예. 식의 그 책은 교과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거죠. 그 고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교과서로 나왔는데 현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치고 아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는 지금 교과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왜 아니, 하시는지 아까 신해철 모르겠고 씨 하기 때문에 헌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이분들이 같이 지금 포함해서 뉴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뉴딜 정책의 원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였냐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그냥 방임을 해서는 공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요소를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정책이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거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게 건설이었어요. 댐 건설 같은 거.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아마 4대강하고 그 삽질하는 것. 이것만 딱 놓고 바로 뉴딜이라고 나와버린다라거든요. 이런 식의 그 경제 정책이다라는 것이 과연 신뢰를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 멘트를 하는데 이런 다음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합하자라고 했을 때 자꾸 이런 마인드, 과연 이런 마인드 하는 가능하냐. 이거 좀 쓰지 맙시다. 근데 사실은 토론하는데 잘 납득이 안 돼서 예. 사회복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수준하고 SOC 건설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알겠습니다. 거하고는 예.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 제가 좀 토론을 정리하면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 게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민주주의 사회는 어울려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보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념은 그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정책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 하면, 근데 교과서 문제 같으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교과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언론사의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야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어떤 지식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럴 때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리고 싶죠, 어떨 때는. 때려주고 싶죠.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검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감사원을 동원을 이렇게 때리면 당장은 조용해지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교과서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걸 고치고 싶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정부가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법치고 질서고 규칙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국정원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의 통치 이념이라든가 정치 철학을 펼쳐가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국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 네 분이 아니, 다 신청하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제 교수님, 제 교수. 있어서 웬만하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급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들 하시는 중에는 가끔은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의 절차에 안 따랐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갑자기 국정원과 감사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과 감사원을 왜 갖다 연결시키시는지 도대체 교과서 문제에 국정원과 감사원이 왜 아니, 나오는지 잘 교과서는 모르겠는데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그렇게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시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교과서 문제는 국정원하고 아니요. 감사원은 제가 절차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예, 전혀 어떤 관여된 문제든, 부분도 어떤 없고 문제든.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해마다 각 부처로부터 교과서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의견 내라. 그래서 지금 금년 6월에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 수정 의견을 갖다가 그 교과서 그 출판사에 다 보내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번 절차가 뭐 유독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새로 만든 절차가 아닙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뭐 방송 장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절차가 위배돼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요새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예. 장악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방송 KBS 방송 사장 바꾼 거 갖고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현주 사장은 KBS 노조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연임되었을 때 잘 아실 겁니다. 역주행해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 정현주 사장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해임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송 장악하려고 했으면 저희 사람을 심었겠죠. 그러나 KBS 출신의 사장, 최초의 KBS 출신의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방송 장악이라고 하시는지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강압적으로 한다, 사이버상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처벌하려고 하느냐. 저희는 처벌만 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피해자의 인권을 왜 외면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균형적으로 좀 보아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좀 앞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좋지 사이버 않을까. 문제는 아까 책 변호사께 드릴게요. 아까 그 유 전 장관님께서 이게 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근신한다 하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이 사실 우리 사회가 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서 저는 이게 미국의 마피아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사노스트라. 이 가족 안으로 가족끼리 이 마피아 아니냐. 이게 시가 물고 중줄 못 쓰고 군총 안 든 대신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마피아들 아니냐. 쉽게 말해서 조직으로 들어가면 패밀리가 되면 수천 개의 자리를 나누어 가집니다. 말이 공직 공모지 전부 다 낙하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지금 이명박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피아죠. 그리고 배신하면 가차없이 처형하죠. 그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이 망하면 드러나는 비리가 또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형님이 정권사 매각을 주선하고 돈을 받아먹고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라는 분이 그 정권사 매각에 관련돼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몇백억의 차익을 챙깁니다. 예. 이게 뒷배 봐주고 삥 뜯는 마피아하고 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런 마피아 같은 정치 조직이니까 우리나라 정당마다 당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당자가 뭡니까? 무리당, 패거리당이에요. 이 패거리 정치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서지 못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하지 못하고 이런 패거리를 지어서 패거리 정치를 하니까 예. 결국은 정권 잡으면 야 나도 여기 캠퍼스 일했는데 한 자리 다오 어떻게든지 찾아 들어갑니다. 장관급 안 되면 차관급, 차관급 안 되면 저쪽에 공기업 감사 자리라도 찾아 들어갑니다. 전부 다 몇 억씩 전부 다 연봉 다 받아요. 이래서 정권 마치면 또 그 자리 버티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진작 사표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게 마피아가 아니고 뭡니까? 이제 법과 원칙을 진짜 세울 때인데 예. 과연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합니다.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거든요. 공안기관에서 저를 좌익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전체주의를 아까 우파라고 했는데 아니요, 극우. 예, 극우라고 예, 했습니까? 예. 사실은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못하는 전체주의 한반도에 있는 김정일 체제입니다.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극단주의 않습니까? 세력은 근데 왜 그 민주주의하고 김정일 양립이 안 체제를 되죠. 돕자고 자꾸 근데 우리나라에는 극좌 세력이 없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저자들이 지금 수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라고 했다면은 학자들과 그 저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정하라고 한 그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그 수정 권고를 교과부에서 했고 그쵸, 근데 그거를 그 교과부에- 출판사에서 받아들여 갖고 한 근데 것으로 그 알고 교과부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역사학자냐는 거죠. 역사 그러니까 학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합의가 그러니까 돼서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느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뉴라이트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 강의 뭐 하는 분들 면모를 다 보면 역사학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지금. 아직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하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바꾼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역사에선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했죠.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럼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십 개 학계가 확 바꿔버렸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유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이명박 정부가 그 내년에도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뭐 국가적 불행이 됩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이제 힘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든지 계획을 하든지 뭐든지 다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부 재정으로 지금은 SOC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SOC 건설 할 게 없다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제주 신공항, 그리고 의정부에서 속초 가는 고속도로 건설 아직 대한민국의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운하에 매달릴 시간 없습니다. 대운하 빨리 포기하시고 정말 대운하 소리 절대 안 나오도록 하시고 일자리 만들 SOC 건설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미국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20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은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이건 엉터리입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수정을 해서 우선 이게 돈 드는 일이거든요. 재원 조달 방법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예.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짐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개혁, 어차피 그 이래야 될 것, 정말 그 대통령께서 잠 안 자고 이 우리 국민들 위해서 예. 봉사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는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거, 이게 전반적으로 큰 문제였고요. 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권 초기부터 환율 주권론을 내세워가지고 먼저 우리가 환율을 747이라는 목표 추구를 위해서 흔들어버린 것이 굉장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배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예.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심하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챙겨서 예. 모쪼록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께서 발언 시청하셨네. 예. 그 지난 1년을 평가를 하자면 저는 뭐 역시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1년 때 제가 그 혼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혼돈이다. 거의 뭐 카오스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자출을 한 겁니다. 그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한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바로 노무현 정권이 그 이념 투쟁에 골몰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한 바람에 그 반대급부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강한 정부를 그 추구하라고 그 표를 딱 찍어줬는데 점령군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결국은 그 제일 첫 번째 인사 난맥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교회. 그래서 고소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력보다는 자기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잘못된 경제정책, 솔직히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우리 정부가 미리 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고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대통령을 하는 게 깜짝 쇼입니다. 맨날 강림의 쇼예요. 와가지고 뭐 어디 망년회장에 뭐 중소기업 그 사람들 모이는 망년회장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시장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목도리 좀 주고 예. 배추 좀 사면은 그래서 경제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예.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알겠습니다.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승환 변호사께 이미 지금 여당을 대표해서 나와 계신데 참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도 이제 국정운영에 참여를 해보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해도 국민들이 늘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이 원래.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예. 국가적으로 지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고 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했던 일을 다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꼭 들게는 못했지만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잘했던 것들은 살려나가고 그 두 정부가 국민을 만족 못 시켰던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모으려면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는 펴니다. 내년 후반부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가 필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도 살아날 거다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비전과 프로스펙트, 전망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는 거 뭐냐면 내놓는 경제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세금 깎고 장난치는 거, 규제 좀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우나 같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 경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양적으로 성장하던 이런 그 레토릭을 아직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프로스펙트를 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소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다. 너무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경제 예측을 해도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법 처리 이런 협박을 받거든요. 이런 분위기니까 자율성에 좀 살지 않는, 뭐랄까, 국민들의 그 자율성 같은 것들이 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반시대적이다라는 거죠. 미래 경제 그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은 자율적 경제 주체들이 지금 잘하게 하고 그것들이 누가 예측할 수 없는 뭐 어떤 그 총합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은 움직여라 뭐 이거거든요. 나는 CEO고 너희들은 사원이다. 나는 두뇌고 너희들은 수족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두뇌에 그 두뇌 속에 든 게 삽 한 자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경기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선진국 가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선진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기 무슨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건 합의하자라는 거죠. 제발 그런 전망들을 내고 예. 검증을 받고 사회적인 합의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지. 막연하게 그냥 하자. 우리 금융팀들이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조금도 예측을 못했다는데 우리 국가의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로 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외교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북한이 우리 주권 존중하고 우리는 북한 주권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유 전 장관께서도 뭐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겠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이념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는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갈팡질팡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땜방질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못 가지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앞으로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나머지 사안 중에 사실 대통령이 힘을 가지는 시간은 앞으로 또 1년입니다. 예. 그 1년 지나면 당장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그 촛불 시위 광우병 때문에 이미 절반은 상처를 입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인사계획부터 해서 예.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로드맵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나중에 실패한 정부가 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젠가요 YTN 그 해직 기자들 모임에 갔는데 어느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그런 말을 하던데. 예, 아까 여론조사에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게 굉장히 높았죠, 상당히. 굉장히 박하게 잘못했다 평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내년에는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대라기보다는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호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고 잘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그런 호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몇몇 그 내치 분야에
실수나 잘못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난 이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국정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개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진짜 개념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순서로 경중을 가리고 선후를 따지고 완급을 조절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이제 아무 개념이 없이 막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대통령과 그 참모들께서 1년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근신 중이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라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막 비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